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오래간만에 가족분들 만나셔서 많은 대화 나누셨을 텐데 뭐 정치 이야기도 나누셨을 테고 또 경제 이야기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라북도는 2019년 7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체 국가 예산이 9% 이상 증가했는데 전라북도는 7.1%,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사상 최초 7조 원 시대 전라북도의 예산에 관련해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북도 7조 원 예산 관련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죠. 김승일 부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전주을 국회의원이죠. 정운천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우석대 교수인 김윤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윤태입니다. 예. 자, 정확하게는 2019년 전라북도 예산 7조 328억 원입니다.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과연 7조 원 시대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전라북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 7.1%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일고 있어서요. 김승일 부지사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예. 벌써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들 도민 여러분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18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이 6조 5,685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약 5천억 원이 증가한 7조 328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최초로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 7조 시대를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증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복지랄지 일자리 위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SOC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하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이제 세수 결손분 4조 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심사가 진행됐다 중단됐다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제 7조 원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달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또 이제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 이제 선정 단계 또 국회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주요 중점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또 이제 우리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랄지 지역의 연고를 가지신 국회의원님들 또 각 시군들하고 또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협업을 했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새만금 예산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8,900억 정도 됐었었는데 저희들이 1조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었고요. 예.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52건의 신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1년도의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약 3,700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것을 이제 최종 완료 시까지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새로운 그 신규 그 4차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를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그런 큰 사업들이 몇 개는 좀 최종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뭐 전라 유역진흥원 설립이랄지 전라 천년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계획이랄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시설 건설 사업이랄지 또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확보를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예. 저희들이 분발해서 다음 연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전체적인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는 차후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많은 분들이 7조 원 시대 현수막을 보면서 정운천 의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정 의원님,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이제 입법 발의가 하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예산 확보가 있을 텐데, 우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하나는 법안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이제 예결위원 50명, 300명 중에 국회의원 50명이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20일 정도에 예산안 소위 개정 증액 감액하는 소위 위원을 뽑습니다. 그건 50명 중에 다시 15명을 뽑게 되죠. 네. 그러니까 300명 중에 그 15명이 예산 창구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제가 이제 뭐 홀대받은 전북 예산 꼭 만들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법안도 중요했지만 전북 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려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 들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아니 너만 국회의원이냐? 왜 너만 들어가려고 하냐 해가지고 세 번째 연속 3년 연속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마지막 또 하나는 뭐 민주당도 민평당도 이번에 한 명도 못 들어가니까 예산 창구가 없어지면 아주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성일 부지사님 말씀대로 여러 의원들이 가져오는 거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를 거기 소위위원이 증액하고 감액할 때 그때 이제 기재부하고 예산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여튼 제가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네. 참 행운을 얻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리 전라북도 예산 담당관들을 우리 의원실에 국가 예산 상황실을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 20일 동안 한 20여 명이 합숙을 하고 하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들어가니까 더더욱 이제 책임감이 무거워서 처음에 아까 김성일 부지사님 말씀대로 6조 한 7천억도 어렵지 않냐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끝까지 노력한 결과 7조 원을 넘기게 돼서 도민들께 참 행운과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 전라북도와 정운천 의원은 하셔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그 7조 원이 과연 적정한 액수인 것인지 다른 시도와 또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박태식 교수님, 7조 원 뭐 사상 최초 올해 이제 7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조 원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상 최초로 7조 돌파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천을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였느냐 사용처 유스이스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예산의 원천과 사용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가 30.2%로 전국 평균이 55%입니다. 24.8%가 그만큼 더 낮은 수준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낸 세금과 지방세보다도
국세에서 많이 끌고 왔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0.69%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5% 증액된 데 비해서 올해는 7.1%가 증액되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까 사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 증가율은 9.5%고 우리 인근의 전남은 13.5%, 광주는 11.9%, 경남은 13.2%에 비하면 조금 더 우리가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어디게 쓰였느냐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삼락농정이나 농생명의 약 8.8%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융복합 미래산업은 5.0%가 증액되어서 절대 액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의 그 농촌 인구가 비율이 전국에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역 총생산이 지금 10%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전략 산업에 대해서 투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당장에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게 현대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융복합 미래 산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비율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그동안 아까 이제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사업에 1조 원대를 들어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1조 원을 돌파해서 많은 액수가 25%가 증액되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시켰으면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저쪽 뒤쪽에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그 새만금 예산이 1조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액수가 반영됐습니다. 물론 새만금 국책사업으로서 그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 전라북도 예산은 더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7조 원을 각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김윤태 교수님 보조금 심의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전라북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이 7조 원 시대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저는 일단 뭐 7조 원 시대라는 이런 표현이 그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2018년도에는 똑같이 얘기했죠. 6조 5천억 시대. 그 2017년에는 뭐 5조 5천억 시대.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 전체 예산이 9.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7.1%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 우리가 전남이나 광주를 보더라도 다 13%, 11.5%, 강원도 14%, 다 높은 인천 거의 15%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증가율을 보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도 압니다. 반평균이 9.5%가 올랐을 때 7.5% 올랐다. 그러면 증가된 거가 아닙니다. 근데 자화자찬해요. 증가됐다고. 저도 이제 대선 정책이라든지 여러 중앙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이제 참여해 왔습니다. 사실은 걱정을 해요. 전라북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문제 있을 거 아니냐. 걱정 마라. 전라북도 가면 거기서 정치인들, 도지사들 전부 다 자화자찬할 거다. 도민들한테 우리가 최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이번 예산 성공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당기필마로 우리 정은천 의원 혼자서 정말 애썼어요. 예. 다른 의원들은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화자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GRDP 전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전라북도 전 국민의 행복지수 최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사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한 해 동안의 정책 목표 달성의 가장 적극적 수단입니다. 이 적극적 수단에서 실제는 올해도 어렵겠구나 이 판단이 씁니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이 예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 증대, 또 하나는 질적 증대죠. 일단 양적 증대에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실패한 겁니다. 질적 증대에 맞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만금 1조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새만금에 1조가 들어가면 새만금이 완성되는 시기가 2030년입니다. 그동안 내륙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봐도 다 비교합니다. 경남, 전남, 그다음에 광주 비교해 보십시오. 2019년도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그럴 때 실제 빈사 상태에 놓인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위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사실은 항목과 내용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조 원 시대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꼭 뭐 정치적인 수사를 떠나서라도 바로 정 의원님께 이제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상황판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9대 국회하고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하고 두를 비교를 해보면 뭐 아까 퍼센테이지 얘기를 했는데 각도를 조금만 잘 들어주시죠. 보이십니까? 네. 19대 국회 한번 보세요. 14년, 15년, 16년 동안에 예산이 10%가 올라가는데 국가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은 오히려 떨어져 버립니다. 2015년도에 2%, 마이너스 2%, 2016년도에 1%. 이렇게 홀대받은 예산 한번 바꿔보자. 아마 정치 선거 혁명으로 이제 저를 뽑아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지금. 아니, 여기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네네. 그런데 2020대 국회가 들어와서 2016년에 와가지고 2,535개 올리는데 그때 국회에서 예산만 올리는 게 4천억을 올립니다. 제가 농성까지 해가면서 이제 예산의 지킴이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8년에 또 5천억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국회 예산에서 5,200억을 또 올렸습니다. 그럼 5,200억이 그러면 국회에만 정부 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좀 그냥 그대로 올라왔죠. 작년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5,200억을 올려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국회에서 얼마나 예산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 담당관들이 국회 우리 상황실을 차리고 거기서 20일 동안 정말 합숙하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도 올라오고 부지사 올라오고 전주시장도 올라오고 계속 거기서 창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도 예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일당 독주기 때문에. 한 당만 있으니까 예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없지, 책임도 없지. 이번에 이제 20대 국회에 와서 드디어 쌍발통 정치가 돼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번 예산 만들 때 다른 당에서도 저한테 예산 창구 역할을 하면서 힘이 돼줬고 서로 힘을 모으고 이런 등등의 서로 책임 경쟁하는 정치 시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국회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고 그거를 우리 도민들께 확실하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김현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은 성과인 거를 노력해서 그 정도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는 빈사 상태인데 선거법 개정 뭐 이런 거에서 막 얘기할 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정 의원님 헌신하신 거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도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는 실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한 10% 이상 정도 증액했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했다. 근데 다른 지역, 특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선 당시 전국 최대의 지지를 보였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남 광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인천 강원도 비교해 보십시오. 부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 10% 넘고 다 10%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년 얘기도 했잖아요. 작년에 5%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작년 5%였을 때 전체 중앙 국가 예산은 7.1%가 증가됐어요. 실제 그 비율 폭이나 지금 비율 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일 부지사님. 예. 네, 우리 김윤태 교수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예산 증가율이 9.5%인데 우리 도 예산은 7.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이랄지 외교 통일, 교육 예산은 중앙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빼고 나면은 한 8% 정도의 증가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 예산 증가율이. 또 이제 우리 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 도가 7조 원을 넘었고요. 7조 원을 넘는 시도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 좀 현황을 좀 다른 시도 말씀해 주시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6조 2천억, 또 강원도가 6조, 전남이 6조 8천억, 충남이 6조 3천억 이런 정도입니다. 특히 경북은 2018년도에 10조였는데 경북은 10조였는데 19년도에 3조 6천억으로 엄청나게 한 7조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 상태였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7조 5천억이었는데 19년도에 5조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코 우리 도의 예산 7조가 적은 국가 예산 7조가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총액 개념으로 그 증가한 통계를 보면은 5천억 이상 증가한 도가 5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도 거의 5천억이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총액 개념으로 확정된 예산을 따지면 5,200억이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박대식 교수님께서 이제 특히 미래 투자 부분에 대한 좀 증가율이 5%에 그쳐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미래 투자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 이 정도를 태웠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252건에 이르고 그게 총액 개념으로 따지면 2조 4천억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금년도에 반영된 액수가 19년도에 반영된 액수가 얼마 안 된다. 그 물론 이제 좀 많이 반영되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렇게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액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가 있는 거가요? 네. 지금 이제 중앙 예산은 그 2019년도 예산은 국방비라든지 여러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우리 지자체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면 실제는 8조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광주나 전남도 마찬가지로 하면 똑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중앙 예산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되고 똑같은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실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7조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 비교를 하는데 2018년에도 2017년에도 2016년에도 다 어차피 규모는 다 3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 규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예산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이번에 15% 정도를 했다. 그럼 그 순위가 바뀌겠죠. 그러나 항상 적은 순위로 중앙에서 평균보다 못 미치는 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증가율과 근데- 총액 부분에서 예, 지금 비교하는 바가 좀 순위가 달라서요. 3위였다고 하시는데요. 예. 작년만 네, 따져도 김승일 한 5위 정도 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9년도에 2위로 이렇게 이제 상향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은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네. 제가 여기에 내려왔을 때요. 2014년, 15년, 16년에 돈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내려가는데도 6조 원 시대를 열렸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자면 도민들을 속였어요. 6조 원 돈이 내려갔으면 미안합니다. 내려갔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19대 국회의원들은 나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7년 20대 국회에 와서 4천억, 5천억, 5,200억 이렇게 국회에 와서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폭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노력들을 행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함께, 행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실상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14, 15, 16년에 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속인 거에 대해 지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책임을 묻고 거기서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또 발전할 수 있고 정치가 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2014년 제19대 때는 민선 6기 현 지금 뭐 송환진 지사 체제 시대였고 역시 이제 6조원 시대를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민선 7기도 역시 이제 재선을 뭐 성공해서 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 19대와 20대의 이제 어떤 차이점은 현격하게 지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석 이후에 그 현황을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박태식 교수님 이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어떻게 좀 평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0.69%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얼마였죠? 약 2.5년에 3% 사이입니다. 실질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0.69%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줄어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몇 조 원 시대가 열렸다. 항상 쇼업을 항상 약간 뭐 기만했달까? 약간 호도해달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적하면 아까 우리 부지사님 말씀처럼 항상 그에 대해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 예산이 9.5%인데 다른 지역은 그럼 왜 13.5%고 11.3%고 11.9% 나옵니까? 우리가 68.3%라는 가장 전국의 최고의 지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왜 그것밖에 못 해내냔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정우천 의원께서는 이제 그 예산 예결 소위에 들어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성과를 내신 걸로 언론에서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번에 예산 국회 때 뭘 했냐면 유력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헌에 대비해서 권력구조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몰입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 와서 꼭 그 말씀 드렸는데 경상남도의 지방지를 보니까 예산 국회 때 전라북도 공무원 실국 과장급들이 300m를 서울 출장을 가요. 그러면 예산 국회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의 매일 가서 살았다는 얘기야 다. 전라북도 우리 실국장들 뭘 하셨나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저도 웬만하면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려서 하려고 너무 좀 방어를 하셔서 제가 조금 그런 점을 실상을 좀 알려드리려고. 윤석열 부지사님 방어. 아유 뭐 변명만 한다고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명이 아니라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9대 때는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17년부터 이런 게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도 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렇게 정치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 지역이 또 이제 야당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 못 챙겼으니까 이때 좀 더 많이 챙긴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20대 와서는 17년도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3천억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에스카레이터를 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오해예요. 국회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말년이죠. 분명히 얘기할 건 뭐냐면 이때는 일당 독주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도 많이 예산을 못 받았어요.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니까 또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니까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하고 협치하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수 있는. 이게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정부 예산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는데요. 국회에 와서 4천억, 5천억 올린 것만큼은 어디보다도 더 알겠습니다. 많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3년 연속 그 예결위 또 소위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활약을 하신 것은
것을 예. 저희들이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박태식 교수님께서 실국장들 우리 전라북도 실국장들 뭐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예 그 상주반을 우리 정우천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국회에 상주반을 편성해 놓고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국장들도 하루가 다르게 알겠습니다. 가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생. 실국장들 예. 뭐 했냐 이 말씀을 지금 박 조금 교수님이 거둬 얘기하신 주시죠. 거는 그 국고팀이 예산 때는 어디 지역이나 나가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그러니까 도가 똑같은 얘기들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 그 느낀 거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도지사의 신년 인사에서 저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GM 사태를 겪으면서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좌절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 그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했어요. 거기는 직원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들 그 가족들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경제가 빈사 상태예요. 실제 좌절했습니다. 아마 정치인들과 도지사 그런 사람들만 좌절 안 했나 봐요. 실제 그래서 더 우리는 여기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래야 돼요. 도민한테 속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특히 전북, 전남, 광주는 현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공헌을 세운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했다. 우리 반성한다. 내년에 더 잘하겠다. GM 사태, 현대중공업, 우리 정말 잘못했다. 무슨 뭐 천재지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정책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한 걸 수습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예산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민들은. 예,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3월 초에 기재부를 찾아갔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않고 있고 지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또 이제 물론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큰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항상 모든 게 이제 생각을 수치로 하는데, 나오잖아요. 예? 수치로 예. 전북이 경제 성장률 최하위예요. 총생산 최하위권이에요. 그리고 도민들 만족도 행복지수 최하위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아주 붕괴하고 있다 그러고 인구도 183만도 붕괴가 돼서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납니다. 근데 도에서는 우리 잘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 이런 시대를 열었다. 지금 막 국가 그럽니다. 예산에 관해서 논하는 자리입니다. 자꾸 그런 다른 말씀. 아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정책 목적, 목표에 도달하는 게 가장 적극적 수단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 때문에 예산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 좌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제 지사님께서 하셨다는 네. 표현을 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론 그 GM 사태랄지 이제 현대중공업 중단으로 해서 많은 그 이제 실직자도 생기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손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으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지 예. 뭐 그 실직자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도외시하자 그런 차원은 절대 결코 아니다. 예, 그렇게 이건 이해해 꼭, 주시면 이건 꼭 좋겠습니다.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예, 박태식 교수님. 지난해 우리 인구가 자연 감소가 4,513명이 자연 감소, 그러니까 출산하고 사망하고 사이가 4,513명이 감소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젊은 층이 없어서 노년층은 많아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젊은 층이 출산을 하지 않았다. 출산 인구가 줄었다 하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젊은 층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면 여기 직장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나갈 생각하지. 둘째, 그 외에 이제 사회적 이동에 전출 인구가 13,780명이 나갔어요. 군산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좌절을 넘어서 포기하고 간 겁니다. 다 떠났어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산 경제 2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왜 군산이 이렇게 조용하냐. 의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도청만 좀 좋아요.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도민들은 포기하고 왔는데. 이건 감각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건요. 네? 자, 왜 인구가 줄어요? 먹고 알겠습니다. 살려면 잠시만요. 나가는 예. 거죠. 예. 잠시만요. 이제 맞습니다. 인구가 작년에 이제 예, 잠시만요. 예. 오늘 이제 국가 예산 7조 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 물론 도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7조 원의 시각과 또 분석을 해가는 도민들 입장에서 시각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하였던 것일까, 이런 부분이 생각납니다. LH가 진주로 가고 삼성 MOU권 관련해서 현수막이 전라북도 도배가 됐을 때 언론은 있는 그대로를 참 말씀드리는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어찌 보면 꼼꼼하게 치밀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이것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민들께 설명해드릴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7조 원도 역시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냥 7조 원 맞아, 잘한 일이야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승일 부지사님은 뭐 도가 어떤 잘못한 부분만을 이 패널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에 어떤 분석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해보면서요. 글쎄요, 어떤 부분을 수긍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구 대책, 그 인구 종합 대책을 작년도에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고민을 해서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GM이 이제 그 한국 GM이 이제 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군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작년도만 해도 액수를 따져보니까 한 3천억 원을 저희들이 이제 군산 지역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예를 들어서 큰 행사랄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군산 지역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군산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용차랄지 이렇게 첨단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해서 군산 경제 체질을 이 기회에 바꾸도록 하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상용차 지금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용차 산업이 이게 미래 이제 그 생태계로 이렇게 탈바꿈하자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새만금 관련해서 국가 예산 1조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되었고, 또 새만금 개발청도 우리 전 군산으로 옮겨왔죠. 아울러서 지난주에 말씀해드린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도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속도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됐습니다. 1조 1,000억이 가진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현태 교수님. 네, 그 이제 새만금 예산이 이제 1조 1,186억이 이제 그 편성이 됐는데요. 이 편성된 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만금이 나름대로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냥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가속도가 우리가 예산이 이제 갖는 의미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봅니다. 요번에 중기, 장기로 편성된 예산이 되게 많아요. 1억, 2억짜리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그게 10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새만금도 거기에 속합니다. 2030년 이후 앞으로 10년이 넘게 나와야 그때 소득이 어떻게 보장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의 인구 감소율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새만금에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남북 관계 경협을 통해 가지고 해주, 그다음에
개성 거기에 삼각벨트가 만들어져요. 그 삼각벨트에서 기업들에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유치가 될 거예요. 첨단 기업들도 들어갈 거고. 과연 거기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고민들에서 지금 이제 1조 새만금을 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7조에서 1조 1천 정도를 빼면 실제 전라북도, 동북권, 내륙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빈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해야지 새만금에서 그 좋다. 그리고 새만금을 바라보는 방향도 많은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정책을 본 사람 중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광주하고 대구에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내륙철도죠. 이 내륙철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가 뭐냐면 유라시아, 즉 러시아, 중국 그쪽의 아시아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선은 바로 목포, 광주, 대구, 포항 그리고 동해안을 쫓아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가 무슨 뭐 새만금, 익산이 중심역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철도 연락망이 익산하고 올라가요 쭉. 그리고 서울 가요. 그다음에 어디 가요? 개성 이쪽으로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다음에는 중국은 중국에 있는 인프라, 고속철로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실제 유라시아 중심도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심이 되려면 실제 새만금, 익산, 전주, 대구를 연결하는 그 철도망이 돼야 돼요. 근데 이번에 광주는 그걸 따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주 같은 데는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유라시아 여기다. 이게 아까 잠깐 이제 박 교수님도 얘기하고 정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뭘 바라냐면 도가 정책을 책임진 사람이 도민에게 조금 더 진정성이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픈 건 아프다. 도민들 협조해달라. 정치인들 우리 이 부분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나가야 문제가 푸는 거지. 항상 자화자찬하면서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잘했어. 맨날 그러면은 옛날 꼴 납니다. LH 홍사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깃발 하나 플랜카드 하나 걸고 아 우린 저걸로 됐어. 다 만족했어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GM 얘기했잖아요. 한국 GM에다가 지금도 그 땅을 더 비싸게 팔려고 매각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 빨리 매각해라.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우리 정 의원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업은행에서 GM에다 지원의 조건 중에 너희 매각 조건 더 이상 군산의 GM은행에서 상처를 더 이상 더 크게 하지 마라. 이제 팔아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도민들은. 자, 정우천 의원님. 어쨌든 오늘 예산이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예산이 그 새만금 예산이 9천억으로 정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산 소위의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예산 감액 100대 과제 해가지고 새만금 예산을 1,000억을 깎겠대요. 1,000억을 깎는 게 뭐냐면 남북도로 351억, 동서도로 308억, 상하수도,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 용지까지 다 깎겠다 이거예요. 만약 깎아버리면 증액이 안 됩니다. 그 깎는 걸, 그러니까 제가 새누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액을 못하게 하고 바로 이제 증액이 2천억이 올라갔어요. 2천억이 올라간 게 전주간 고속도로 2,500억을 4천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항만을 거의 100억, 200억씩 다 올려갖고 2천억을 올렸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2천억을 올려서 항만, 도로, 이제 공항 면제까지 됐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까 한국당에서 감액을 요구한 것처럼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견제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내 내수용만 가지고는 항만, 공항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새만금에 일테면 마이스 산업이든 뭐 MRO든 한중 경협단지든 아주 국제적으로 굵직한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항만 수요도 창출되고 공항 수요도 창출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리나 베이 샌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갔고 트럼프 또 김정은 회담이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에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호텔, 카지노, 뭐 여러 가지 박람회장 복합 리조트. 예? 예. 이런 산업이 카지노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싱가포르에 가봤더니 카지노 들어온 뒤에 지금 도박률이 5%에서 0.5%로 떨어졌대요. 예. 예를 든다면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예산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 다른 데에서는 또 견제에 들어오니까 내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청와대하고 연결해서 안 만들어내면 앞으로 예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정확한 말씀을 새만금에 대한 꼭, 컨텐츠가 드리고 싶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변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들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만금에도 지금 이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P상으로 보더라도 20년까지 한 74% 정도를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35% 정도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청도 이제 새만금 내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새만금 사업법을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또 공공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 공사도 이제 설립을 했고요. 또 국내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외 기업하고 똑같이 그 임대료를 이제 5%에서 1%로 이렇게 감면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고 또 이제 새만금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뒀고요. 또 사업 시행자가 좀 개발 실시 계획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SOC 사업 아까 이제 1조 1,000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KDI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만금 전주간 지금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조 원에 이를 걸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일자리도 한 2만 5천 개 정도를 창출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서도로, 남북도로, 또 새만금 신항만 등의 경우에도 2조에서 3조 이런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면은 더 이제 새만금이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신항만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신항만에 우리가 SOC 쪽으로 이제 예산이 들어갔죠. 그리고선 그거가 앞으로 이제 2조, 3조의 효과를 얻을 거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천 항만 같은 경우는 지금 동시에 128척이 한꺼번에 접안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만 사업에 관련해서 한 21조 정도를 매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만금의 신항만은 실제로 화물은 2톤에서 5톤 정도밖에 접안하지 못해요.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민자 유치 사업이에요. 사실 다른 지역의 국제적인 항만들은 다 국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국비로 해야 된다. 민자 사업에서 지금 인프라가 안 깔린 데서 누가 민자를 댑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장밋빛으로 2조가 될 거다. 언제요? 2050년에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비 예산을 해가지고 실제 항만은 10톤에서 12톤 정도 규모. 그다음에 크루즈는 10톤에서 15톤 정도 규모. 네, 10만 톤이죠. 10만 톤. 네, 10만 톤 규모로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배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항만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자 사업 구조로는 항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도민들에게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도 다 알고 사실 도의 전문가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장밋빛 항만 자체가 지금 민자로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힘든데 금융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타운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지적되면 다 국비 재정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민자 유치하겠다. 민자가 그러니까 누가 유발 들어옵니까? 효과를 거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고 KDI에서 분석을 한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신항만은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작은 성방만 정박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만 톤까지도 정박할 수 있도록 큰 규모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자를 또 재정으로 돌리려고 저희들도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 전라북도가 이제 그동안 중점 사업이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인데 농생명 분야는 사실은 고용 효과가 대단히 작은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생명은 농업은 이제 어차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기계화되고 스마트 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생명산업은 이제 아주 특수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부가
부가가치는 높지만 고용 효과는 적은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 삼락농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인가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오히려 다른 도에 비해서 0.1%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농업 부분이. 이런 것은 예산 투입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갖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아마 어디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삼락농정에서 정말 시나리오로 보면 뒷부분에 나오게 돼 있는데 먼저 말씀을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시간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마무리 발언 1분씩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아, 끝났어요? 예. 지금 새만금의 예결위에서 아까 항만 문제, 공항 문제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최소한 중요한 거는 빨리 내부의 개발이 어떻게 외국의 자본을 끌어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게 여기에서 뭐 임대용 이번에 예산을 136억을 작지만 또 136억을 또 올려가지고 임대용 용지가 1%면 굉장히 외부 기업들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 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신항만 5만 톤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러한 국제적인 그러한 글로벌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마스터 플랜을 완전히 만들어서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산만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전라북도가 좀 더 주력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장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공설운동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옆에 대한방직 같은 그런 거를 내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내부 경제 확대를 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 도청, 왜 시청이 저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지 않나는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도민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승일 의원님 1분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재척을 해주시니까요. 아니 15년, 20년 동안 그대로 있다니까 그게.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삼락농정 분야도 저희들이 이제 뭘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랄지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확대하는 문제, 푸드랜드를 조성하는 거랄지 또 원료 비축 공급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거랄지 이제 고부가 가치 미생물 산업을 유치하는 거랄지 또 이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융합 이런 그 체계를 구축하는 거랄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뭐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하셨습니다. 저희가 짧게 김현태 교수님 마무리 한 30초 정도 쓰시면 삼락농정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명절이 4번이 지났습니다. 4번 동안 명절 선물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생산품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삼락농정, 전라북도 생산용품부터 선물로 보낼 수 있게 도가 노력해야 됩니다. 참 마무리 결론을 또 그렇게 또 내주셨습니다. 예, 박찬식 교수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 우리 김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경제는 아주 더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좀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체적으로 좀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인구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적은 집단일수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알겠습니다. 그 명절 선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뭐 부정적이고 싶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도 도의 입장을 더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